이 싸구려 고물들이 우리 아들 새 출발에 부정타. 시어머니가 가위를 들더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실크 스카프를 찢어버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두발로 진주 목걸이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엄마의 유품을 눈앞에서 박살내는데 저는 무릎 꿇고 바닥에서 진주알을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어떤 방식으로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살지 말라고 사연 신청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이혼 도장 하나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민지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의 아침 식사를 차리려면 최소한 시간 반은 필요하거든요. 달걀찜은 너무 되직해도 너무 물어도 안 되고 된장찌개의 두부는 반드시 1cm 정사각형으로 썰어야 합니다.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며 저는 잠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튄 앞치마, 푹 꺼진 눈, 갈라진 손톱. 3년 전까지 친정아빠 회사의 기획본부 팀장이었던 사람의 꼴이 이렇습니다. 민지야 밥.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안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쟁반에 7가지 반찬과 갓 지은 밥을 올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동네 친구 서너 명이 둘러앉아 제가 만든 약과와 수정과를 집어먹고 있었죠. 어머, 명수가.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박 여사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미나니가 불쌍하지. 저런 거 붙잡고 사니까. 어머니, 식사 차려놨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차렸어? 짜서 못 먹겠다. 너는 3년을 해도 맛이 그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저는 찌개 그릇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등을 찔렀죠. 명수가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 좀 봐줘라.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전현한테 밥 해주냐. 전현이 나한테 밥 해주냐. 공짜 간병인이지 며느리가 뭐야. 저는 부엌 싱크대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남편 민환이 이 집안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저는 제 정체를 숨기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환이 구두도 안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됐어. 임원 됐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진짜? 우리 아들 임원? 응, 오늘 인사 발령 났어. 상무보. 박민환 상무보. 민환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두보를 잡고 연신 입을 맞추며 난리였죠.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회사가 제 친정아빠의 회사라는 걸 민환은 모릅니다. 민환의 승진을 제가 직접 올린 추천서 덕이라는 것도요. 민지야, 축하 인사는 안 하고 뭘 멀뚱히 서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정말 대단하다.
저는 웃으며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엄마, 나 할 말 있어. 미나니 시어머니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드디어.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지, 우리 미나니가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집안 딸이랑 선을 본다. 너는 여기까지야. 도장 찍고 오늘 안에 나가.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겠어? 꺼지라고. 임원된 아들한테 내 수준이 어울리냐? 진짜 재벌가 딸이 들어온다고. 미나니 소파에 기대앉아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너도 이렇게 사는 거 힘들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낡은 천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엄마의 낡은 실크 스카프와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싸구려 고물들이 우리 아들 새 출발에 부정 가져갈 거면 가져가든가. 시어머니가 장식장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발, 그것만은. 저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위날을 엄마의 스카프에 대고 찢어버렸습니다. 사각, 사각. 실크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구두발로 진주 목걸이를 짓밟았습니다. 또각, 투둑. 진주알이 바닥에 흩어지며 굴러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진주알을 주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손이 피가 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찢어진 스카프 조각을 한 올 한 올 주워 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치우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난도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들어갔고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바닥 위에 깨진 진주알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만함을 가장 밑바닥까지 부숴버리겠다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찢어진 스카프 조각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미나니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톡 올려놓았죠. 엄마가 보라고 했어. 다음 주에 만날 여자. 미나니 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곧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송지은, 서현그룹 회장 차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의 앞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친정아빠의 비서실장 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 메모해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송지은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서영그룹 회장 차녀라고 하는데 신원 조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민환 상무보의 최근 3개월 업무용 카드 사용 내역과 사내 메신저 기록 전부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실장님. 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제 본래의 감각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니. 저는 프라이팬 위에 계란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가서 민환이 정장 하나 맞춰와. 다음 주 선자리에 입고 갈 거야. 내 카드로 긁어. 시어머니가 손톱을 다듬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카드로 남편의 맞선용 정장을 사오라니. 보통 사람이라면 식칼을 집어 던졌을 겁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보고서가 떴죠. 송지은, 본명 황수연 35세, 사기전과 산범, 현재 수배 중, 서영그룹과는 아무런 관계 없음, 조작된 재직 증명서와 가짜 명함으로 접근하는 전문 사기꾼.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환과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달려드는 재벌 딸이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니.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걸 저는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민환의 정장을 고르는 동안 강 실장에게서 2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송지은이 박민환 상무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확인됐습니다. 가짜 투자 회사를 내세워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초안까지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정장 재킷의 어깨 라인을 만지작거리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손대지 마시고 기록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정장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쇼핑백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어? 어디 보자. 민환이 쇼핑백에서 정장을 꺼내 거울 앞에 대보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어때? 나한테 어울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딱 맞는 것 같아. 지은 씨가 보면 반할 거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민환이 거울 속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마음껏 부풀어 올라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온다. 최고급으로 상 차려. 근데 너는 절대 거실에 얼씬도 하지 마. 부엌에만 있어. 알았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송지은이 모피 코트를 걸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렇게 초대해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송지은이 와인 한 병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굽 높은 구두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송지은의 손을 잡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죄송해요. 저는 부엌 조리대 위에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 식사가 시작됐고 송지은의 달콤한 목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환 씨,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3개월 안에 3배는 불려드릴 수 있어요. 민환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3배? 그 정도면 나도 좀 넣어볼까? 회사 쪽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거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어차피 내 밑으로 프로젝트 자금이 움직이니까. 당분간 빼놔도 누가 모를 거야. 민환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다니.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뭐야? 또 짜잖아. 손님 오셨는데 이따위로 끓여놨어? 시어머니가 냄비를 확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제 발등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거실 와서 치워. 손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송지은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죠. 지은 씨, 이게 우리 집 파출부야. 이것저것 시키면 그럭저럭 해.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송지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엎어진 국물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척 연기를 하며 바닥을 문질렀죠. 송지은이 핸드백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민환 씨, 우리 2차 갈까요? 좋은데 알아요. 좋지, 가자. 민환이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도 안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민환의 횡령 계획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송지은의 사기 전과 기록.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정아빠에게 파일 2개를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덧붙였죠. 아버지, 이제 제가 직접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아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뒤섞어 풍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불을 펴주고 물을 떠다 주고 조용히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이 깬 척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환이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서재 서랍장을 열더니 제 도장과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끄적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소형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2주 전에 제가 직접 설치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감사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박민환 상무보가 지난주 프로젝트 운영비 47억 원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취인 계좌는 송지은, 본명 황수연 명의입니다. 증거자료 전부 정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이혼 서류였습니다. 김민지, 민환이 약혼식 날짜 잡혔다. 다음 주 토요일이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안에 도장 찍고 나가. 빈몸으로. 이 집에 내 거 하나도 없어. 알겠어?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왜 또 질질 짤 거야? 울어봤자 소용없어. 민환이는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만나는 거야. 너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아들 인생의 먹칠이라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제 볼을 스치고 바닥에 흩어졌죠. 3년 동안 밥이나 해먹고 살았으면 됐잖아. 그게 어디야? 고맙게 알아.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종이를 정리하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감격 때문이었죠. 당신들의 숨통을 끊을 명분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눈에 힘을 줘 눈물을 짜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조아렸죠.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3년간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콧등을 찡긋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됐고, 빨리 찍어.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 합의서 위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시어머니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뭐야, 징그럽게. 빨리 안 일어나. 그때 안방에서 민환이 나왔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며 거실을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찍었어? 잘했네. 민환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뻥, 코르크가 빠지며 거품이 솟구쳤죠. 엄마, 축하해. 드디어 저것됐다. 민환이 유리잔 2개에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민환이 새 인생 시작이다. 건배.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엄마의 유품 조각들만 넣은 가방이었죠. 그럼 전화 가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꺼져. 문 닫고 나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변호사 3분이 이미 구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길에 이혼 신고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단 1원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가져갈 건 따로 있습니다. 구청 업무가 끝나고 저는 뒷좌석에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지예요. 그래, 민지야. 다 끝났냐? 네.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말해라. 박민환 상무보 즉각 해고 처리해주세요. 사유는 회사 공금 횡령입니다. 감사팀에 증거자료 다 넘겨놨으니까 형사 고발도 바로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다.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요. 그거 회사 임원 사택이잖아요. 해고되면 거주 권한 없으니까 보안팀 보내서 퇴거 조치해 주세요. 가족 카드도 오늘자로 전부 정지시켜 주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빠가 다 안다. 오늘부터는 내 뜻대로 해라. 아빠가 다 밀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시댁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5층에서 아직도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두 사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버린 게 뭐였는지.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죠. 베개가 푹신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룸서비스로 시킨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박민환 상무보 9시 출근 확인. 보안팀 로비 배치 완료. 감사팀 조사실 준비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답장을 쳤습니다. 시작하세요. 그 시각 민아는 여느 날처럼 정문 로비를 활보하며 걸어 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양복깃을 세우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겠죠. 10분 뒤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박민환의 출입증이 압수됐습니다. 현재 감사팀 조사실로 이동 중입니다. 녹화되고 있죠? 네, 전 과정 기록 중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아 두 번째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1시 강 실장의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 퇴직금 전액 환수, 손해배상 청구 48억 원 통보 완료했습니다. 박민환이 조사실에서 의자를 걷어차며 난동을 피웠으나 보안팀이 제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형사 고발은요? 오후 2시에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장 접수 예정입니다. 사택 퇴거 조치는요? 보안팀이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민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사실에서 서류를 마주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그 표정. 자기가 빼돌린 47억의 이체 기록, 위조한 대출 서류, 제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그 앞에서 민환이 뭐라고 변명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반 강 실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환이 송지은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같은 번호를 반복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송지은은 47억을 들고 이미 사라졌을 테니까요. 그 번호는 아마 결번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겁니다. 오후 2시 세 번째 보고. 시어머니 최명숙이 강남 백화점 3층 명품관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정지된 카드라는 안내를 받고 현재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장 직원이 뭐라고 했대요? 고객님, 카드가 정지 상태라 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최명숙이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모양입니다. 동네 친구들 앞에서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쳤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는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을 거예요. 오후 3시 강 실장이 영상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사택복도 CCTV 영상이었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보안팀 직원 4명이 25층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박스에 다
담아 복도로 내놓고 있었죠. 잠시 뒤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 쇼핑백도 없이 빈손으로. 이게 뭐야? 누구 맘대로 남의 집을 건드려. 시어머니가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보안팀장이 한 발 물러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회사 임원 사택입니다. 박민환 씨가 금일 자로 해고됐기 때문에 거주 권한이 소멸됐습니다. 48시간 내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해고? 우리 민환이가 해고됐다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임원인데 누가 감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바뀐 번호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며 민환이 나타났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구겨진 채 한쪽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엄마, 민환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해고가 뭐야? 카드도 안 되고 집도 못 들어가게 하고. 민환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엄마. 다 끝났어. 지은이한테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갔어. 전화도 안 받아. 번호가 없어졌어. 뭐? 그 돈 내 돈 아니잖아. 회사 돈이잖아. 그러니까 끝났다고. 민환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해. 그년이 뭐라도 해줄 거 아냐? 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음뿐이었죠. 제가 어젯밤에 번호를 바꿨으니까요. 안 돼. 없는 번호래. 민환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민환아. 우리 어떻게. 저는 호텔 소파에 앉아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복도 바닥에 엉켜 울고 있는 두 사람. 24시간 전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며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 저 꼴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환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 반드시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도 이미 끝나 있었죠. 저는 강 실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반에 협조 요청해 주세요. 박민환이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 인력도 2배로 늘려주시고요. 네, 본부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3년간 숨죽이며 살았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 실장에게서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박민환이 회사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지 알아낸 모양입니다. 최명숙과 함께 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위치로 보면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제대로 된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잠그고 귀에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그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하니 강 실장과 경호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제게 다가와 귀갯말로 보고했습니다. 박민환과 최명숙이 5분 전에 로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안내 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찰 강력반 형사 4명이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고 감사팀도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 로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중앙 계단 꼭대기에 섰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환이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불러. 김민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불러내.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민지야, 내려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쏠린 한가운데서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4명이 제 양옆과 뒤를 호위하며 따라왔죠. 민환이 고개를 들어 계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닥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을 뿐이죠. 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가 왜 여기서? 저는 나머지 계단을 내려가 로비 바닥에 섰습니다. 민환과의 거리가 3m 정도였죠. 오랜만이네, 민환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환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본부장? 내가 본부장이라고? 이 회사가 내 아버지 회사였어?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좀 느리네. 민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수십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지 끝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죠. 민지야, 살려줘.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가 기어오더니 제 구두코 앞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민지야, 아니야가, 본부장님.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붉은 자국이 번졌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올라와. 30초도 안 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관할 경찰서 형사 4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뒤따랐죠. 형사가 서류를 민환 앞에 펼쳤습니다. 박민환 씨, 회사 공금 47억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환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 민지야, 이러지 마. 내가 다 갚을게. 시간만 줘. 형사가 민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민환의 두 손목을 물었죠. 안 돼. 민지야. 민환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이 건물에서 임원이라고 으스대던 사람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민환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막아섰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어디 데려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환을 로비 출구로 끌고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환이 경찰차 뒷문에 머리를 숙이며 밀려 들어가는 게 보였죠. 시어머니가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최명숙 씨,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퇴장해 주세요. 보안팀장이 출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이러면 안 돼.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남이 됐는데요. 경호원들이 시어머니를 출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차단됐죠. 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통, 30통, 57통, 82통. 밤 11시가 되자 99통을 넘어갔죠. 저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수소문에서 알아낸 제 업무용 번호였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제발. 우리 민환이 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과 비명이 뒤섞인 절규였죠. 저는 3초 동안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누구세요? 남의 번호로 왜 소리를 질러요? 알아서 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민환이 이대로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강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박민환이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부장님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을 주변에 흘리고 있습니다. 불량배 서너 명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경찰 강력반에 연락됐죠? 네, 형사 2명이 본부장님 동선에 맞춰 잠복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님, 제 차에 달린 위치 추적기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환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군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밝히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밤 10시에 퇴근길에 올랐죠. 강 실장이 경호원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어야 민환이 움직입니다. 경호원이 보이면 도망가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본부장님. 위치 추적기 있잖아요. 경찰이 잠복하고 있고요. 저를 믿으세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걸로 민환은 영영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죠. 차까지 20m쯤 남았을 때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지야. 민환이었습니다. 후드를 눌러쓰고
손에는 은색으로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한 뒤로 덩치 큰 남자 2명이 더 나타났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한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짓? 너야말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민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칼끝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죠. 뒤에서 불량배 하나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다른 하나가 제 입을 막으려 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반쯤 연기였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 손목에 찬 시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치 추적기 신호가 송출되기 시작했죠. 낡은 승합차에 태워져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칙칙한 창고 안이 보였습니다. 외곽의 폐창고였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쥐냄새. 불량배들이 저를 낡은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쉬어 팔을 부풀렸습니다.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 둔 거죠. 민환이 제 앞에 파이프 의자를 끌어다 놓고 걸터 앉았습니다. 칼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이리저리 돌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자, 이제 얌전히 들어. 여기 서류가 있어. 민환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 지분이랑 현금 30억을 내 통장으로 넘긴다는 각서야. 여기 서명해. 저는 덜덜 떠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환 씨, 제발 이러지 마. 칼 좀 치워. 무서워. 무서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하루아침에 전부 잃었어. 집도 직장도 돈도 다 내 때문이야. 민환이 벌떡 일어나 칼끝을 제 턱 밑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고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서명할게. 서명할 테니까 칼만 치워줘. 민환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됐잖아. 민환이 제 오른손에 밧줄을 풀고 펜을 쥐어줬습니다. 서류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척 펜을 서류 위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빨리 써. 저는 서류를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왼쪽 손목에 감긴 밧줄을 슬쩍 빼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죠. 민환 씨, 이 바보 같은 납치극이 내 구속을 확정 짓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 민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풀린 밧줄이 바닥에 떨어졌죠. 횡령은 돈으로 어떻게든 합의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특수 납치? 흉기까지 들었으니까 이건 합의가 안 돼. 실형이야. 내가 직접 감옥 문을 연 거라고. 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칼을 든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거짓말하지 마. 여긴 아무도 없어. 증거 없어. 저는 손목에 시계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기.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 보내고 있어. 밖에 누가 와 있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문 열어볼래? 민환이 이를 악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부터 끝장내고. 민환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창고의 철문이 굉음을 내며 안쪽으로 부서져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검은 조끼를 입은 강력반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회사 보안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죠.
형사 하나가 민안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형사가 민안을 바닥에 엎어 무릎으로 등을 눌렀죠. 불량배 2명도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박민안, 특수 납치 및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민안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함정이야. 인연이 나를 꼬여낸 거라고. 저는 민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방 가서 변명은 거기서 해.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민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안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친정아빠가 코트를 걸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아빠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민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한테 칼을 들이댄 대가가 뭔지 내가 감옥에서 평생 곱씹어 보거라. 민안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민안을 질질 끌고 창고 밖으로 나갔죠.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 제 손목을 살폈습니다.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다친 데 없냐? 네, 괜찮아요, 아버지.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 하지 마라. 아빠 심장 멎을 뻔했어.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났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민안이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민안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전 임원 전처 납치 혐의로 긴급 구속.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민안의 이름이 올라갔죠. 저는 호텔에서 뉴스를 확인하며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명숙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찜질방에서 뉴스를 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응급처치만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정심이 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스카프를 가위로 찢던 그 손이 떠올랐으니까요. 며칠 뒤 강 실장에게서 또 보고가 왔습니다. 최명숙이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민안이 대출받은 돈의 연대보증을 섰던 모양입니다. 길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다니는 게 목격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들은 시어머니가 자초한 것입니다. 제가 끌어안아줄 이유가 없죠. 그 무렵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번호를 아예 결번 처리해 버렸으니까요. 저는 변호사팀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박민안이 저에게 가한 모든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습니다. 납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분증 도용, 문서 위조, 전부 포함해서요. 수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굴렸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최대한으로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개월 뒤 민안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갈 때 민안의 국선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지 씨,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저는 그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선처도 없고요.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구형해 주세요. 그게 제 입장입니다.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물러섰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민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얼굴이 반쪽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민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움푹 꺼져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이체 기록, 위조 서류, 폐창고에서의 현행범 체포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민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민환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3년 전 결혼식 날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격지심, 허세, 탐욕, 폭력. 그 모든 것을 저는 3년 동안 온몸으로 견뎌냈죠. 없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합의도 선처도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지야, 제발 우리한테 부부였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와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강 실장님, 오후 일정 뭐가 있죠? 3시에 신사업 기획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회사로 갑시다. 저는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3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박민환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환은 횡령과 특수납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도 기각됐죠. 민환이 교도소 호송차에 실려가던 날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강 실장이 가끔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환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 보고서를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강 실장이 직접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명숙이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피한다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제 인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으니까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민환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시켜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엄마. 뭐, 내가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못난 놈아. 매번 고함을 지르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친정아빠가 맡겨준 신사업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죠. 임원회의에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김민지 본부장, 이번 분기 실적 보고해봐라. 네, 회장님.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시댁 부엌으로 들어갔던 제가 다시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건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최고층 임원실 창밖으로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임원실 가죽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창밖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의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욕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그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죠. 이제 깨어났으니 됐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본부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비서 이 과장이 서류 파일과 제가 즐겨 마시는 캐모마일 차를 쟁반에 올려 들어왔습니다. 차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오늘 3시에 신규 프로젝트 회의 있으시고 5시에 해외 바이어 미팅 잡혀 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과장. 차 맛있겠다. 비서가 나가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결제란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한 회기였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사람을 짓밟는 자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온몸으로 배운 진리였죠. 서명을 마치고 저는 책상 한편에 있는 유리 장식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두발로 밟아 산산조각 냈던 엄마의 유품. 전문 보건사에게 맡겨 6개월에 걸쳐 되살려낸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 문을 열고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진주알 하나하나가 다시 실에 깨어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 이제 떳떳하게 돌아왔어. 저는 속삭이듯 말하며 장식장 문을 닫았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재킷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죠. 임원실 문을 열자 복도에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한 손에 들고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죠. 김민지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숨죽이며 참아온 며느리가 이혼 도장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린 사연이었습니다. 남편 민아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며느리를 공짜 간병인 취급하며 짓밟던 시어머니 최명숙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지 씨의 사연이 보여줬듯이 참을 만큼 참은 사람의 반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혹시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인내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지 씨의 앞날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